반갑습니다. 수리논술 오승준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 연세대 수리논술 대비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제가 한번 설명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3월 모의고사 끝나고 이제 논술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고민하는 학부모님들, 학생들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리논술 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수리논술 논술 전형 전반에 대한 내용은 2023 입시 전형계획 반영 논술의 길 자료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래탐구 논증과 추론으로 오시면 자료집 받으실 수 있고요. 온라인 상에서 이 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대치동 학원정보 앱 학원 똑똑이라는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미래탐구 논증과 추론 홈페이지가 여기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논증과 추론 검색하셔서 요 미래탐구 논증과 추론 홈으로 오시면은 여기 정보 소식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 소식란에 들어가 보시면 2023 논술의 길 전형계획 반영 여기에 논술의 길 자료 파일을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료집을 참고하셔서 논술 전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좀 파악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연세대 논술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세대 논술 전형, 논술 100% 전형이죠. 수능 반영 없고요. 내신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논술 잘 보면 합격할 수 있는 논술 100% 전형입니다. 자, 245명을 선발합니다. 자, 이게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인데요. 수학과 8명, 물리학과 7명 이렇게 이제 쭉 가는데요. 화공생명공학부 18명, 전기전자공학부 39명, 기계공학부 25명, 신소재공학부 21명. 이제 이러한 모집 단위들이 좀 많이 선발하는 단위가 되겠고요. 치의학과 10명, 약학과 5명 포함해서 선발을 논술 전형에서 선발을 합니다. 자, 논술 시험은 수리논술 60점, 과학논술 4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리논술 시험 범위는 고교과정 전체입니다. 수학, 수일, 수의, 미적, 기하, 확통 다 들어갑니다. 자, 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서 원서 접수 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 단위별로 과학논술은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수학과는 물리와 화학, 생명과학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화공생명공학부는 물리와 화학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 전기전자공학부는 물리와 생명 중에서 선택을 한다. 이렇게 모집 단위별로 과학논술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어떤 모집 단위에 지원할 건지 방향을 어느 정도 정하고 그 모집 단위에서 보는 과학논술을 선택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점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2022학년도 연세대 논술 전형 좀 어떤 특징이 있었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일 큰 게 경쟁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52대 1에서 33대 1로 경쟁률이 하락했는데 그 전년도에 52대 1이었죠. 근데 2022학년도에는 33대 1로 하락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준 거죠. 자,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아마도 제일 큰 거는 미적, 기하, 확통을 다 본다고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능에서 이제 한 과목을 선택하고 논술에서는 미적, 기하, 확통을 이제 다 본다. 그럼 이제 그거에 좀 부담을 느낀 학생들이 좀 연대 논술을 덜 쓰면서 경쟁률이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수능을 이제 어느 하나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미적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미적 선택한 학생들은 다 기하학통 자신 없는 거고 또 기하를 선택한 학생은 또 미적이 자신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서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그런 상황에서 연대 논술 가서 같이 경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것 때문에 논술을 피해가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또 그거에 대한 그 부담 때문에 이렇게 경쟁률이 하락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그 현상이 뭐냐면은 그 추가 합격, 추합이 그 전년도에 86명이었는데요. 20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그 추합이 많이 돌았거든요. 이것은 아마도 자,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사실 학교 쪽에서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딱 그 발표를 해줘야 되는데 학교가 이런 걸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 아마도 이 연대 논술에서 과고 합격생의 그 비중이 높아졌다. 자, 과고 합격생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과거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최초합한 학생들 중에서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 이렇게 빠져나간 이런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추합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과고생들 입장에서 그 연대 논술 전형은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과고생들이 많이 쓰고 준비도 많이 하고, 그래서 과고생들의 경우에 좀 연세대 논술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제가 이렇게 아이들 이제 가르쳐 보면은요, 일반고의 우수한 학생들, 뭐 과거 학생 못지않게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피해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뭐 미적, 기하, 확통 이렇게 이제 시험 본다라는 것 때문에 좀 일반고 학생들이 조금 이제 피해가려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고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면 충분히 뭐 과거 학생들하고 같이 경쟁해서 성과들을 이제 거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학생들의 합격생의 이제 비중이 높아졌는데 그것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 너무 나는 과거 학생들하고 경쟁해서 난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가 합격이 이제 증가하고 또 전체 경쟁률이 하락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경쟁률은 자연 계열 학생들만 따로 제가 경쟁률을 산출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추합을 고려한 실제 경쟁률은 18대 1이었다. 제가 이 숫자를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가령 100명이 지원을 했는데 10명을 선발한다 그러면 경쟁률이 10대 1이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추가 합격이 그 모집 단위에서 10명이 더 추가 합격을 했다. 그러면 100명 중에서 20명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 경쟁률을 100대 20, 5대 1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20등까지 합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추합을 고려해서 실질 경쟁률을 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연계열 학생들의 실질 경쟁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18대 1이 나왔어요. 자, 18대 1 그러면은 뭐 어머님들도 그렇고 또 학생들도 그렇고 논술 경쟁률 어마어마하다던데 이렇게 이제 많이 겁내하는데 실질 경쟁률을 계산해 보니까 18대 1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예전의 연대 논술의 실질 경쟁률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낮아진 거라는 거죠. 굉장히 낮아졌고 이렇게 실질 경쟁률이 낮아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합격 컷이 내려갑니다. 제가 그거를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이거는 이제 모집 단위별로 이제 추가 합격한 그 인원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좀 모집 단위별로 그 추합이 많이 돈 학과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과가 있다라는 것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가령 뭐 대기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6명 선발하는데 추합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39명 선발하는데 추합이 63명. 굉장히 추합이 많이 돌았죠.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잘 보셔야 되고 대체로 그 추합이 많이 돈 학과들은 좀 과고생들이 좀 많이 쓰고 과고생의 합격
비중이 좀 높았던 과들이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 예측을 하는 것이죠. 정확한 통계를 학교에서 발표한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 지원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에도 25명 선발하는데 추합이 26명 이렇게 합격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치의학과를 보면은 10명 선발하는데 추합은 3번까지. 그러니까 치의학과를 최초합한 학생들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이제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네. 약학과는 이제 5명 선발하는데 추합이 이제 3명 이렇게. 그래서 총계를 보니까 245명을 선발하는데 추가 합격이 205명이나 됐으니까 굉장히 많이 추합이 돌았다. 이런 특징이 2022학년도에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질 경쟁률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제가 2022학년도 그 수리논술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 예년에 비해서 평이한 난이도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 실질 경쟁률이 하락을 하니까 합격 컷이 예상보다 많이 좀 낮았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이제 성적의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수리가 4문제, 그 다음에 소문항이 이제 각 문제에 또 있기 때문에 소문항으로 치면은 소문항이 9문항입니다. 수리 논술이. 자, 그 중에서 이제 틀린 문항 수를 이제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과학 논술은 뭐 대체로 잘 풀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물론 뭐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잘 풀었다라고 느끼는 거지 실제로 어땠는지 이건 이제 다 학교에서 발표해야 되는 이제 자료인데 일단 이제 학생들이 얘기한 거를 제가 이게 뭐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과학 논술은 대체로 잘 풀었다라는 반응이 많았고 합격한 학생들 봤을 때요. 자, 수리는 어땠느냐 이렇게 보니까 건축공학과 최초 합한 학생은 뭐 1개 틀린 학생, 2개 틀린 학생 뭐 이렇게 있었고요. 산업공학과 최초 합한 학생은 이제 1개 틀린 학생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환경 시스템공학과 최초 합한 학생은 과학에서 소문항 1개를 자기가 틀렸고 그 다음에 수리도 한 문항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최초합을 가지고는 사실 컷을 알 수는 없죠. 근데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소재공학부 최초합한 학생 1개, 천문우주학과 최초합한 학생은 다 맞은 학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생명공학과 최초합은 2개 틀렸다고 한 학생, 3개 틀렸다고 한 학생. 화공생명 최초합은 이제 1개 틀렸다. 화학과 최초합은 4개 틀렸다. 치의학과 최초합한 학생은 이제 다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이렇게 보면요. 생명공학과 최초합, 그러니까 컷이 아닙니다. 최초에 합격한 학생이 3개 틀린 학생도 있었다라는 건데요. 화학과 최초합은 4개 틀린 학생도 있었고요. 그러면 소문항 9개에서 4개를 틀렸다. 거의 반 정도 틀린 거잖아요. 이게 절대 잘 본 게 아니거든요. 3개 틀린 것도 마찬가지고요. 생명공학과 3개 틀렸다는 것도. 작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렇게 봤을 때 3개, 4개 이렇게 틀리고도 최초합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컷이 높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자, 예비로 합격한 학생들의 사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물리학과 예비 1번, 물리학과는 이제 7번까지 예비가 돌았는데 1개 틀렸다. 자, 기계공학과 예비 21번. 자, 26번까지 추합이 돌았으니까 21번인 학생이면 이제 거의 컷 근처에 있겠죠. 2개 틀렸다라는 거죠. 자, 생명공학과 예비 6번. 4개 틀렸다. 그 다음에 전기전자공학부 예비 9번. 근데 이제 63번까지 이제 추합이 돌았으니까 9번이면 컷은 아니잖아요. 컷은 더 이제 낮았겠죠. 근데 전기전자공학부 학생은 이제 1개 틀리고 예비 9번으로 합격한 사례가 있었고요. 자, 화공생명공학부 예비 16번. 추합이 25번까지 돌았는데 예비 16번이니까 거의
그 컷에 가까운 이제 학생이 이제 3개 틀렸다. 그럼 화공생명공학부 그러면은 이제 상위권, 이제 공대에서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3개 틀리고도 붙었다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컷이 낮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이제 시험 범위가 뭐 이제 미적, 기하, 확통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경쟁률이 하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컷이 낮아졌다. 이것이 2022학년도 연세대 수리논술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뭐 3개, 4개 이렇게 틀린 건 결코 잘 본 게 아닌데 연대 논술에 다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좀 연대 논술이 좀 중요한 기회다. 오늘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제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이 기회를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연대 합격한 학생들의 합격 수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네. 이 이제 합격한 학생들이 이제 정성껏 써줬는데 좀 소개해 드리는 게 이제 학생들 이제 이렇게 써준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고마움을 표현하는 좀 방법이기도 하고, 이제 어머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과연 내가 붙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합격 수기들을 보고 좀 용기를 얻으시라고 제가 합격 수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합격한 학생, 망설임을 딛고. 근데 이 제목은 제가 붙인 겁니다. 네, 처음 논술 준비할 때는 막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저의 목표였던 연세대학교 논술은 문제가 어렵고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만 합격할 수 있다는 소문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논술 처음 준비할 때 수시 원서를 논술에 쓴다는 것이 불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수시 전형과 다르게 제가 원서를 넣은 이후 변수를 창출할 수 있는 전형이라는 생각이 들어 논술을 지원해보자고 결심을 하게 되었고, 생각이 굉장히 건전하죠. 그러니까 학생부는 다 정해진 거고 논술은 내가 가서 잘 보면 되니까 내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논증과 추론학원에서 수리논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망설임을 딛고 시작해서 합격. 자,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네, 우리 학생 어머님들 학생들 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데, 연세대 생명공학과 합격한 학생인데요. 처음에 학원에 등록할 때는 내가 저렇게 합격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자, 합격 후기들을 보면서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아마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부모님들, 학생들 마음도 좀 약간 이럴 것 같아요. 자, 우선 수업은 굉장히 체계적이었습니다. 네, 제 수업이 좀 체계적이거든요. 개념 설명 후 예시문항으로 문제에 적용시킴으로써 확실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또한 모의논술을 치며 사고를 정리하고 채점 기준표와 함께 채점해 주시는 것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1대1로 진행하는 첨삭이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첨삭, 논증과 추론입니다. 자, 선생님께 감사하는 이유. 연세대 건축공학과 합격한 학생인데요. 자, 연세대를 너무 가고 싶어 했지만 학교 내신으로는 연대에 지원할 수가 없어서 논술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변 선배들, 친구들의 추천으로 논증과 추론 오승진 선생님을 알게 되었고, 훌륭한 선배와 그 친구들을 둔 거죠. 남들보다 실력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조금 이른 시기에 논술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1월부터 시작한 학생이거든요. 자, 문제를 풀고 답을 맞췄지만 논술에서 점수가 깎인 경우도 있었는데 첨삭을 받아가면서 점점 고쳐졌고, 답을 맞추지 못해도 논술에서 점수를 얻어갈 수 있다라는 노하우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모의논술 점수가 좋지 않아도 주변에서 포기하라는 말을 해도, 주변에서 이 포기하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이거 주변에서 이걸 포기하라는 말을 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끝까지 열심히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본인이 노력한다면 실전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재와 수업 열심히 준비해 주신 오승진 선생님, 모르는 게 있을 때 연락하면 항상 잘 챙겨주셨던 첨삭 선생님 덕분에 끝까지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글의 제목을 선생님께 감사하는 이유 이렇게 정한 이유가요. 자, 합격한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그 감사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자신 없고 힘들고 그랬는데
첨삭 선생님이 잘 챙겨주셔서 그 덕분에 끝까지 열심히 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합격할 수 있었다. 이게 정말 그 감사하는 거거든요, 선생님한테. 예. 그러니까 저는 학원이나 선생님들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앞에서 수업하고 그냥 알아서 공부해라. 예. 그게 아니고 우리 이제 논증아 추론은 이제 선생님들, 첨삭 선생님들이 학생 끝까지 열심히 하도록 격려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예.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하면서 이런 합격하는 사례들을 만들면서 학생들이 이제 정말 선생님께 감사하다. 예.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죠. 자, 첨삭의 중요성. 네. 자, 논술로 알려진 학원들을 찾아보다가 논증과 추론이라는 학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원들과는 다르게 첨삭 선생님들과 1대1로 첨삭이 매주 진행된다는 점에서 제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논증과 추론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이 이제 선택을 이제 했다란 얘기죠. 네. 왜? 이거 첨삭 중요하고 이 첨삭을 해주는 학원을 다녀야 되겠다. 네. 훌륭한 학생이고 훌륭한 선택이죠. 네. 매 수업 시간 모의 논술을 보고 첨삭을 받았던 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간에 맞춰 정해진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시간 배분에 대한 전략을 짤 수 있었고, 실제 수험장에서도 이를 적용하며 문제를 풀었습니다. 또 첨삭 과정을 통해 제가 취약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점을 유의해 가면서 연습하면서 실수를 줄여나갔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보고 겁먹지 말고 도전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논술 공부는 단지 논술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층 면접이나 수능 수학, 내신 수학 등 다양하게 도움이 되니 부담 가지지 말고 공부하시면 다방면에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수리논술 공부하면서 수능 공부에도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또 이제 이 학생은 아마 심층 면접 시험도 본 학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 자, 낯선 문제를 대처하는 법도 논증과 추론에서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승준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9가지 문제 해결의 전략은 실마리가 잘 보이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수리논술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풀 수 있나 이렇게 정리해서 항상 설명해 주는 게 이 9가지 문제 해결의 전략이거든요. 네, 이 9가지 문제 해결의 전략은 침착하게 사용하는 방법만 익힌다면 복잡한 문제도 차례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제가 처음으로 접해본 유형의 문제도 이 9가지 방법들을 하나씩 적용해 가며 모범 답안과 유사한 풀이를 적어낼 수 있었습니다. 실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저에게 논술은 아직 남은 희망이었습니다. 덕분에 학교 성적으로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대학. 그러니까 자, 이 학생은 연대를 생각해보지도 못했다는 거죠. 네. 어떤 뭐 내신이나 수능으로 봤을 때. 네. 자, 설령 자신이 논술 준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논증과 추론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며 매일 조금씩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한다면 분명 자신이 생각했던 혹은 기대도 하지 않았던 대학의 문턱까지 다다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 바라던 결과를 얻어내길 바랍니다. 자, 역시 연세대 신소재공학부 합격한 학생인데요. 자, 저는 논술 전형에 힘을 좀 많이 실었던 편이라 타 논술 학원들도 많이 다녀보았는데 대부분의 수리 논술 학원에서는 미적분만을 위주로 수업하는 느낌이었다면 우승준 선생님께서는 확통 기하에 관련된 수업 또한 철저하게 진행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요. 올해 연세대 수리논술 시험에서 미적분이 아닌 확통과 벡터가 주요 포인트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시험이 끝난 뒤 오승준 선생님께서 출제 경향을 잘 읽으셨고 이번 시험을 적중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역시가 역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단 이번 연세대 시험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대학들의 수리논술 시험은 어떤 분야에서 출제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승준 선생님의 수업은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던 간에 대비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과 학생들의 경우 대다수가 수능 과목 미적분학 선택자이기 때문에 미적분학이 아닌 분야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된 이번 연세대 수리논술에서 쩔쩔맸지만 저의 경우에는 이러한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 모든 문제를 시간 내에 풀 수 있었고 모의논술 시험 그리고 시험지 첨삭 과정에서 연습한 풀이 작성법을 토대로 문제의 풀이 과정 또한 세세하게 작성하였기에 경쟁률이 높았던 이번 시험에서 최초 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합격
수능 수학 점수가 다소 낮거나 수리 논술에 자신이 없는 학생이더라도 오승준 선생님의 수업을 차근차근 따라가며 철저히 복습만 하신다면 내년 수리 논술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합격 수기를 남겨줬네요. 자, 합격 수기들 보면서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 좀 용기를 많이 얻으시고 좀 적극적으로 연세대 논술 공략해서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합격생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반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반이 S반과 M반이고 뭐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제가 S반은 이제 연세대를 쓰고 또 한성서, 중경희 이렇게 여러 대학의 논술을 이제 같이 쓰는 학생들을 위한 반이 S반이고요. 자, M반은 연세대만 쓰거나 한성서, 중경희는 안 쓰고 나는 연세대만 준비하겠다. 자, 이런 학생들 연세대만 쓰거나 아니면 연세대도 쓰고 의학 계열도 쓰고 이런 학생들을 위한 반이 M반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제가 그 3월 26일 이번 주부터 이제 기하 진도를 나가는데요. 이 기하와 확통 진도를 나갈 때는 이 S반과 M반을 좀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반은 기하나 확통이 나는 매우 약하다. 잘 모른다. 지금 내가 수능을 미적을 선택하다 보니까 기하나 확통에 대해서는 좀 기초부터 해야 된다. 자, 이런 학생들은 S반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뭐 기하나 확통이나 한번 봤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내가 알고 있다. 논술 수준에서 공부하면 된다. 자, 이런 학생들은 M반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S반과 M반이 지원 대학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 놓았는데요. 이 기하랑 확통 부분은 워낙 이제 기초가 안 되어 있는 학생 또 공부를 한 학생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S반과 M반을 좀 이렇게 운영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M반이 잘 맞는 것 같은데 기하를 거의 보지 않았다. 그러면은 기하 할 때는 S반을 잠깐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S반과 M반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통을 내가 거의 안 했다. 보면 지금 그 입시에서는 확통을 전혀 안 해도 되는 입시고 그래서 전혀 안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M반에 맞는 것 같아. 근데 확통을 전혀 안 했어. 그럼 확통 들을 때는 S반을 듣고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3월 26일부터 4회에 걸쳐서 기하 그 다음에 그 중간에 1학기 중간고사 휴강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4주 휴강이고요. 그 다음에 5월 21일부터 확통 3회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 휴강 이렇게 들어가는 일정입니다. 자, 연대 논술 작년에 보니까 컷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잘 공략을 하셔야 되고 자꾸 이런 생각 기하 확통 나는 약해서 안 돼 그런 생각 버리고요. 다 서로 마찬가지니까 지금 3월 달에 제가 이제 기하 확통 이제 진도 시작하니까 요 수업부터 좀 논술을 준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어머님들이 많대요. 논술은 여름방학부터 하면 돼. 근데 사실 1월부터 시작해야 돼요. 1월부터 시작, 논술 공부할 게 많습니다. 1월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데, 어머님들은 또 그냥 여름부터 하면 된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학생들이 기하학통 미적 다 많이 공부를 한 상태에서 논술을 할 때는 그나마 여름부터 한다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하학통이 약하다. 그러면 여름부터 시작하면 연대 논술까지 12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12주에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적분 또 출제 비중이 높으니까 미적분 해야죠. 12주간에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 해야 되고 미적분 해야 되고 자, 기하학통도 중요한 내용을 다루긴 하지만 여름방학부터 시작하면은 너무 기하학통 쪽에서 공부량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예전 얘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이제는 언제 시작해야 된다? 논술 준비를
3월에는 시작을 해야 된다. 3월에 기아부터 꼭 수업을 들어서 연대 논술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수리논술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앞으로 이제 좀 수리논술 TV를 통해서 좋은 컨텐츠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